오늘은 박정희 3편으로 대외 개방 전략, 즉 한반도를 벗어나서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로는 1장 서은, 2장 파독 근로자, 3장 해외 이민, 4장 한일 회담, 5장 월남 파병, 6장 요약 및 논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서은 1963년 10월 민선으로 당선되어 제3공화국 5대 대통령으로 출범한 박정희는 대외 개방형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당시 인적 자원 이외에 다른 자원이 거의 없던 시절에 대외 개방형의 전략을 추구하여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사람들을 해외로 나가게 독려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유교적이고 문인적이며 폐쇄적이고 안빈낙도하는 국민성을 일깨워 개방적이고 도전적이며 상무적이고 경제적인 기질로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파독 근로자의 파견, 해외 이민의 장려, 한일 회담, 월남 파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장 파독 근로자. 독일은 2차 대전 후 경제 부흥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졌으며 특히 광부나 간호사와 같은 저임금의 힘든 노동에는 노동력이 부족했기에 이 분야의 외국의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반 실업률이 높았으며 특히 고학력 실업자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실정 아래 1963년 한국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이 체결되어 1963년부터 광부의 송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 인력도 1963년부터 파견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민간 차원에서 소수의 간호 인력이 파견되었습니다. 1963년에서 77년 사이에 광부는 약 8,000명, 간호요원은 약 11,000명, 기능공은 약 1,000명 등 약 2만 명이 독일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서독 파견 광부의 결단식의 사진입니다. 이들 광부와 간호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주 근면 성실하게 일했으며 독일 현지에서도 평판이 아주 좋았습니다. 1965년 이들 광부와 간호사들을 포함한 해외 취업자들이 국내로 송환한 외환은 당시 상품 수출액의 10.5%, 무역의 수지의 14.6%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송금은 당시 빈약한 외환 수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1961년 말에 약 2억 520만 달러, 1962년 말 1억 7천만 달러, 1963년 9월에는 1억 54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파독 근로자의 근면 성실한 이미지는 국가의 위상을 고양했으며 이들이 송금한 외환은 당시 경제 건설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독 광부들의 고된 현장의 사진과 광산 입구에서 단체로 찍은 광부들의 사진입니다. 파독
간호사들의 단체 사진과 1964년 독일을 방문하여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박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3장 해외 이민 1. 브라질 이민 1962년 12월 제1차 브라질 이민단 103명이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1962년 3월 해외 이주법 제정 이후 첫 공식 이민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은 인구 과밀과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농업 인구가 부족했던 브라질은 농업 이민으로 농토를 개간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우리나라는 1966년까지 5차례에 걸쳐 농업 이민을 파견했으며 1971년에는 브라질로 기술 이민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농업 이민자들은 정착하는 데 대부분 실패했으며 농업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상파울루와 같은 대도시로 재이주했습니다. 그 후 브라질 이민 1세는 대도시로 와서 주로 의류 산업에 종사했으며 행상과 봉제업으로 성공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상파울루의 봉해찌로와 브라스를 중심으로 5만여 명의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브라질 이민 1세가 의류업으로 기반을 닦았다면 1.5세와 2세대는 다양한 전문 분야로 진출하여 새로운 이민사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브라질의 이민선이고 1962년 12월 부산항에서 첫 브라질 이민자를 태우고 떠나는 치차랭카호의 정경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최대 의류 거리인 봉해찌로의 정경이고 한인들의 상업지역인 봉해찌로의 사진입니다. 2. 미국 이민 제3공화국 정부는 인구 억제책과 이민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며 외국인 입국에는 엄격한 규제를 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이민은 1902년 86명의 하와이 이민이 최초입니다. 이후 한국 전쟁으로 미국에 갈 기회가 늘어나고 유학이나 여행자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병사와의 결혼으로 이민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1965년 미국의 이민 및 민족법의 시행으로 미국으로 이민 갈 기회가 늘었습니다. 1965년 미국의 이민법의 개정은 1960년대 한국의 어려운 환경과 미국에 대한 기대 심리가 겹쳐져 그 열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 시민권과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한국의 친족을 초청할 수 있게 되어 미국 인민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미국 인민의 주요 통로는 1960년대에는 국제결혼과 영구 이민이, 1970년대에는 취업 이민이, 1980년대에는 투자 이민이 늘었으며 1990년대에는 투자와 취업 인민이 균등해졌습니다. 1965년 이전에는 하와이나 미국 서부에 주로 거주했으나 이후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에 거주했으며 한인타운이 생겨나고 각종의 한인단체들도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외 동포 수는 2015년에 약 224만 명, 2017년에는 약 249만 명,
2021년에는 약 26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1902년 하와이로 떠나는 첫 이민선의 사진이며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한인들의 모습입니다. 영주권의 취득자는 1960년대에는 3만 명 미만이었으나 1970년대에는 24만 명, 1980년대에는 32만 명, 1990년대에는 18만 명, 2000년대에서는 21만 명 등 영주권 취득자가 100만 명을 1910년대까지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4장 한일회담. 오히려 군사정부는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 자본의 도입이 절실했기에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자신이 극단적인 반일보다는 용일이나 극일의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에 많은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는 한일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미국도 동북아시아의 반국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을 우군으로 편입시켜 냉전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했기에 배후에서 후원했습니다. 1962년 11월 군사정부는 김종필 오이라 비밀회담을 한 결과 큰 쟁점이었던 청구권 문제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 지불하고 정부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을 1억 달러 이상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회담의 내용이 알려지자 1964년에 야당과 학생들은 정부의 한일회담을 대일굴욕 외교로 규정하고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64년 6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압적으로 반대 시위를 탄압했습니다. 이후 1965년에 정부는 기본조약을 포함한 4개의 협정에 정식으로 조인하고 1965년 12월에 반려하였습니다. 강압적인 계엄령과 위수령으로 한일협정을 성사시켰으며 정부는 국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생 시위는 약간 위축되었습니다. 1962년 김종필과 오이라의 비밀 메모 회담의 사진과 1965년 한일조약 비준서에 서명하는 박정희의 사진입니다. 한일협정 반대를 강력하게 반대했는 6.3 사태의 데모의 사진입니다. 한일회담으로 1966년에서부터 75년 사이에 도입된 5억 달러의 대일 청구권은 농림, 수산업, 과학기술, 사회간접 자본 확충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무상 3억 달러의 사용 현황으로 원자재 도입이 44.2%, 농업용수 개발에 10.3%, 포철 공장 건설에 10.2% 사용하였습니다. 유상 2억 달러는 황제철 건설에 44.3%, 소양강댐 건설 등에 20.6%, 중소기업 육성에 11.1%, 철도시설 개량 등에 10.6% 사용하였습니다. 청구권 자금은 국민 총생산의 연 1.04%에서 1.64% 기여했으며 국민 총생산량
성장률에도 1.11% 내지 1.73% 기여했습니다. 경상수지 개선도 1966년에서 75년 사이에 총 수입에 대한 비중이 연평균 4.3%, 무역 수지에 대한 경상수지 개선 효과는 연평균 7.7%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한일 회담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자본과 일본 상품의 대한 수출이 촉진되어 대일 무역 적자가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10% 미만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40%, 수출 의존도는 20%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일 청구권 자금은 그 규모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이 자금을 각종의 개발 사업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5장 월남 파병. 베트남 전쟁 참전은 1964년 9월 1차 파병을 시작으로 1966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친 대한민국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한 것을 말합니다. 1964년 9월 의무중대 및 태권도 교관단의 파병을 시작으로 1963년 비둘기 부대의 파견, 1965년 10월 청룡부대의 파견, 1965년 12월 맹호부대의 파견, 1966년 백마부대의 파견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8년 동안 총 32만 5천 명, 최대 5만 명이 파견되었으며 불행하게도 사망자는 5,099명, 부상자는 11,232명, 고엽제 피해자는 15만 9,132명이었습니다. 1964년 미국은 한국에게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였고 국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박정희 정부는 이를 수락해서 파병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에 승선하고 시가지 행진을 하는 월남 파병 군인들의 사진입니다. 참군인 최명신 주월사령관이고 최명신 사령관을 접견하는 박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1966년 월남전 전투에 참전한 한국군의 사진이며 비둘기 부대의 의료 활동의 전경입니다. 월남 참전의 대가로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 해외 전투 수당, 각종 수당 등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1.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 1965년 5월 방미 기간 중에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1966년 2월 최초의 국가연구시설로 설립되었으며 1966년 4월에 공릉 임업시험장의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키스트는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1965년에서 1970년 사이 6년간 월남 파병에 따른 미국 정의 지원 총액은 9억 2,700만 달러였습니다. 1966년에서부터 71년 사이 월남에서 한국 회사들이 벌어들인 외환은 5억 3,700만 달러였습니다. 월남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회사는 하역 운송 분야에 진출한 한진상사였습니다.
이후 한진은 월남에서 돈을 벌어 나중에 대한항공을 인수하였습니다. 현대건설도 월남에 전출하여 건설, 항만공사 등에 참여하여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래는 한진그룹의 인천 물류창고의 초기의 모습이며 한진의 창업회장인 조중은의 사진입니다. 월남 파병의 대가로 지원받은 해외 전투 수당 및 지원금으로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 육성, 수출 장려 정책을 펼쳤고 파병수당의 일부는 국도건설 사업에 충당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지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으로부터 경제개발 차관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월남 참전으로 M1 소총에서 M16 소총으로 병기와 군용 장비의 현대화와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6장 요약 및 논의. 민선의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은 인적 자원 이외의 보존 자원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한반도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대외 개방형의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1964년부터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등을 송출합니다. 63년에서부터 1977년 사이에 약 2만 명의 인력이 독일에서 힘들게 근무하였습니다. 이들은 근면 성실했으며 독일 현지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이 송금한 외환은 당시 외환 수지와 경제 건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로의 이민도 장려하여 1962년부터 5차례에 걸쳐 브라질에 이민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농업 이민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대도시로 재이주하여 주로 의류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의 의류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상파울로의 봉해지로와 브라스 등의 큰 한인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965년 미국의 이민 및 민족법의 시행으로 미국에로의 이민이 급증하였습니다. 1965년 이전에는 이민자가 약 3만 명 미만이었으나 하와이나 서부 지역에 주로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이민하여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한인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재외 동포자는 2015년에 약 224만 명, 2021년에는 약 26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외화의 도입이 절실했습니다. 그는 대일 굴욕 외교라는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한일 회담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64년 야당과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와 시위를 계엄령이라는 강수로 대처하면서 한일 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무상 3억 달러, 정부 차관 2억 달러, 상업 차관 3억 달러 등이 유입되었습니다. 이 청구권 자금은 주로 원자재 도입, 농업용수 개발, 다목적댐 건설, 포항제철 건설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자금은 국민 총생산, 경상 수지 개선,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등에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본과 일본 상품의 수입 증대로 대일 무역 의존도는 계속 심화되었습니다. 월남 파병은 1964년에서부터 1966년 사이 4차례에 걸친 베트남 전투의 전투 무대를 파병한 것으로 참전 8년 동안 총 32만 5천 명, 최대 5만 명이 파견되었습니다.
베트남 전투 참여로 미국과 자유진영과의 유대가 강화되었으며 국군의 전투 경험이 향상되었으며 국군의 장비도 많이 현대화되었습니다. 월남 파병으로 여러가지 부수적인 국익도 얻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키스터의 설립, 파병 전투 수당의 수령, 국내 기업의 서비스와 용역의 제공, 건설의 참여로 월남 특수 효과, 국제 수지의 개선 등 효과도 있었습니다. 참고문으로는 나무 위키나 위키백과 등에서 파독 근로자 대한민국 이민 정책, 미국으로의 이민, 1965년 이민 및 민족법, 한일회담, 한일기본조약, 베트남 전쟁 등의 자료를 참고했으며 특히 조갑제의 박정희 6권, 7권, 8권의 문헌을 참고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